지난 추석 기간 동안에 주간조선 동아라고 하는 어떤 그 여론 기관을 통해서 이런 여론조사를 좀 해봤어요. 한국이란 나라의 사회적인 갈등 요인이 무엇입니까? 라고 하는 어떤 그 설문조사 내용입니다. 국민들이 생각하는 사회 갈등의 원인 가운데 좀 순위를 좀 매긴 걸 봤는데, 그 첫 번째가 뭔가 하면 빈부격차,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지역 갈등, 세 번째가 이념 갈등, 네 번째가 세대 갈등,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가 좀 다 생각할 수는 없고, 국민들이 생각하는 사회 갈등 원인의 첫 번째가 빈부격차 문제인데, 결국 국민들이 갈등하는 요인은 경제 문제로 본 거죠. 그만큼 이제 물질이 차지하는 비중이 있어서 그렇고요. 또 다른 관점을 보게 되면 이제 분배의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고 그렇습니다. 제가 글도 좀 앞에 좀 써놨는데, 그 비주류라는 내용을 좀 가지고 글을 좀 써봤습니다. 사회 갈등의 원인 가운데 첫 번째로 국민이 생각하는 것이 이제 분배 문제인데, 무슨 얘기냐면 이렇게 좀 보는 거죠. 물질적인 측면에서 부유하지 못한 자들이, 어떤 소외 계층들이 느끼는 게 뭐냐면, 나뿐만 아니라 내 자녀들이 주류 사회의 일원이 될 수 없다, 이런 어떤 절망감이 있는 것 같습니다. 나야 몸에서 우리 부모 세대들이야 그럴 수 있겠지만은, 자녀들에게 경제적인 어떤 부를 대물림해 못해 줌으로 인해서 우리 자녀들을 또 사회의 일원으로서 주류 세력이 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에 관해서 빈부격차를 얘기하고 있는 것 같이 보입니다. 주류와 비주류의 핵심이 결국은 물질 문제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노사의 문제도 마찬가지고 물질의 문제가 우리 사회를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상당히 크다라고 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어떤 빈부격차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는가, 이제 이렇게 물어볼 수 있겠죠. 어떤 분명한 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주류 사회의 구성원이 되든지 비주류 사회의 구성이 되든지 하여튼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비주류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 나도 주류가 되고 싶다라고 하는 생각이 있잖아요. 그래서 제 판단이 옳을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저도 고민을 좀 해보고 그러는데, 분명한 사실은 이런 사회적인 구조가 한동안은 좀 지속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주류와 비주류 사이에 어떤 이런 계층 간의 신분 상승의 문제, 이 문제가 상당한 기간 동안은 그냥 가지 않겠나, 이렇게 봅니다. 문제는 비주류에 속한 소시민들이라고 합시다. 그냥 소시민들이 생각하는 이 비주류에 속해 있는 우리들이 그렇다 한다면 우리가 주류가 되지 못한 것에 관해서 어떻게 극복할 것이냐, 이 문제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만일에 우리가 어떤 주류 사회의 구성원이 되지 못한 것 때문에, 그리고 내 후대가 그렇게 되지 못한 것 때문에 원망 불평만 하고 있어야 되겠나 라고 하는 이제 질문이 좀 주어지게 되고요. 어떻든 분명한 사실은 시대가 또 가겠지만은 이 빈부격차의 문제는 있을 겁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가 어떤 큰 변화가 일어나기 전에는 주류와 비주류라고 하는 것이 엄연히 존재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좀 정리를 해보시죠. 우리가 이건 하여튼 비주류를 합시다. 그냥 우리가 특별하게 잘 사신 분이 많지 않으니까
신분적인 상승의 문제에 있어서 우리가 좀 그렇게 되게 쉽지 않다고 보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주류 사회의 구성원이 될 수 없는가? 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답이 중국으로 봤습니다. 제가 오래전에 한 10여 년, 20년 전부터 이 설교를 했던 내용들인데요. 중국이 그때는 뜨지 않았을 때부터 중국에 관해서 관심을 두고 공부하고 연구하면서 중국이 언젠가는 세상을 지배할 날이 올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봤는데, 여러분 중국이라는 나라를 보십시오. 한 10년 전만 해도, 아니 한 5년 전만 해도 세계 속에서 인구 많고 땅은 많았던 그런 민족이었죠. 그러나 미국이라는 주도권에 의해서 지배를 받고 살았던 민족이죠. 물론 공산주의적인 입장에서 사회주의 입장에 있으니까 어떤 반대적인 측면이 있었지만은, 그러나 어떤 분명한 사실은 미국의 영향권 안에 있었습니다. 미국이 좀 큰 소리 한번 하면 꼼짝을 못하는 정도의 그런 중국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 10년 지나고 지금 현재 와서 지금 세계를 움직이는 나라를 보면 여러분 중국입니다. 미국이 지금 주도를 못합니다. 힘을 쓰지 못합니다. 미국이 지금 급격하게 지금 그 정치적인 영향과 여러 가지 측면에서 영향력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최근에 여러분 그 러시아가 우즈베키스탄 거기 땅을 점령해 버렸잖아요. 그런 것도 과거 같으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미국이 좀 한번 기침하면, 큰 소리 한번 하면 못할 일이거든요. 근데 그냥 지금은 뭐 러시아의 푸틴이 미국 자체를 그냥 아예 무시해버리고 딱 점령해버리는 거죠. 그래서 땅을 차지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많이 지금 땅을 확보해 가고 있죠. 이런 측면이죠. 러시아뿐만 아니라 중국도 마찬가지고. 이 중국의 급부상의 문제는 많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나라도 과거 그랬습니다. 얼마 전만 해도 중국의 어떤 만들었던 제품, 여러분 지금도 중국 제품 사시려고 한다면 좀 뭔가 이상하죠. 그래서 차이나 좀 우리나라와 격이 난다. 그래서 뭐 중국의 영어가 차이나 아닙니까? 그래서 차이나에서 뭐 질이 떨어진다 이렇게 보았는데, 그런데 여러분 지금요, 그 기술력이 우리나라도 훨씬 앞서갑니다. 일부는 좀 떨어진 게 있습니다만은 상당히 좀 앞서가고 있습니다. 최근에 여러분 혹시 명량이라는 영화 보셨나요? 뭐 저도 가보지 못했는데 어쨌든 소식을 들어보니까 1,500만 관중 정도의 관객이 모여들었죠. 왜 이 대한민국 국민들이 이 명량이라고 하는 이 영화에 환호를 보내고 있는가? 과거 그 이순신이라고 하는 그 멋진 한 사람의 지도자, 그 지도자를 동경하면서 이 시대에 위안을 좀 이렇게 찾는 것 아니냐, 위로를 받는 것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지금 시대적으로 봤을 때 그 많은 지도자가 없다는 말이거든, 지금. 그런 지도자를 갈망한다라고 하는 측면이 되는 건데, 정말 그런 지도자가 나와서 우리나라를 좀 이렇게 잘 섬겨줬으면 좋겠는데, 못한다, 이 말이죠. 중국이라는 나라가 갑자기 부상한데도 바로 이런 지도자의 문제예요. 결국은 중국이 급부상하게 된 것은 교육 정책의 문제예요. 교육의 문제, 교육이요. 여러분, 최근에 이런 얘기가 나와요. 중국이 기침하면 대한민국은 감기에 걸린다. 여러분 많이 들어본 얘기죠? 지금은요, 중국이 기침하면 한국이 감기 걸려버립니다. 그러니까 중국에서 지금 내수시장 문제 여러 가지로 해가지고 우리나라 어떤 그 수출품이 우리 입장에서 그쪽은 수입품이고, 이걸 조금 내수시장으로 돌리면서 좀 잘 안 되니까 뭐 삼성이 막 맥을 못 추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갑자기 지금 급작스럽게 삼성의 매출이 확 다운돼서, 여러분 경제적인 그 전문가 입장에 봤을 때는요, 많은 분들이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삼성이라는 이 대기업이 상당히 좀 위기 속에 있다. 이 말은 다른 기업도 똑같단 말이에요, 지금.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이렇게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 여러분 그 어떤 경제 사설적인 그런 좀 신문들을 보십시오. 그런데 보면 이런 얘기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상당히 어려워질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결국은 이 모든 문제는 제가 오래전부터 설교했고 여러분에게도 아마 설교를 했었던 내용입니다.
한 20년 전부터 이 설교를 많이 했는데요. 중국과 우리나라 교육 정책의 차이점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이제 어느 정도 지금 상황이냐면, 제가 경제적인 학자는 아닙니다만은, 제가 어떤 제 주관적인 생각일 수 있겠습니다만은, 우리나라의 경기나 또 수입, 수출 다 따져서 우리나라 경제 성장의 어떤 모든 것들이 제가 보기에는 이 정도 왔다고 봅니다. 이 정도 와 있어요. 목에 찼다. 더 이상 이게 발전할 수 있는 기반이 없어요. 다른 분은 어떻게 볼지 모르지만은 또 목회자들이 우리나라가 앞으로 미래가 있다라고 얘기하니까 그게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제가 한 산의 목사로서 저도 어떤 주관적인 관점으로 우리나라 중국을 대비해 봤을 때 우리나라의 지금 현재 기술력으로는 그동안 잘 벌어먹고 산 거예요. 그리고 대기업 중심으로 와서 그 사람들이 열심히 노력한 결과로 우리가 이만큼 성장했어요. 그래서 일부의 어떤 중소기업에서 좋은 제품 만들어내기도 합니다만은 그래도 어떻든 지금 이만큼 와 있어요. 뭔가 새로운 뭔가 필요한 시점이 왔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럼 중국이라는 교육 정책, 우리나라 교육 정책에 어떤 차이점이 있었는가? 여러분 잘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중국이라는 나라의 교육 정책은요, 100년을 내다보고 교육 정책을 했거든요. 다시 설명하면 중국이 가장 첫 번째 했던 게 영어였어요. 영어. 집중적으로 영어 교육을 시켰어요. 그래서 어떤 지역에서 여러분 아마 TV 보셨을 텐데 그쪽에서는 중국말 못하게 하고 영어만 하게 만들었어요. 계속 영어를 하게 만든 거죠. 그 사람 영어를 좋아해서가 아니라 그들을 통해서 미국에 유학을 보내가지고 공부시켜 데려오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어를 굉장히 강조시켰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중국에서 미국이라는 선진국에 많은 유학생을 국가 정책적으로 보냈어요. 정책적으로 그냥 보내서 유학시켜준 거예요. 정부에 돈 대주고 공부를 시켰습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 안 된 얘기입니다. 지금 이게. 제가 20년 전부터 이런 얘기를 했었으니까 얼마 안 된 얘기인데 벌써 한 20년 만에 중국이 그 힘을 발휘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돌아와서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죽도록 일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정부가 그들을 써주고 일자리에 확보를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나라는 일단 첫 번째 학연, 지연, 그 다음에 혈연, 그 다음에 스펙 중심의 이런 인맥 중심의 어떤 이런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실력이 있냐 없냐 그건 두 번째 문제예요. 저도 우리 딸을 이렇게 미국에 지가 가서 공부 좀 해보겠다고 보내봤는데요. 참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한 8개월 있었나요? 도저히 감당이 안 되고 목사로서 할 수가 없어서 들어오려고 들어왔는데 공부를 하고 정말 들어와서 일할 자리가 생긴다거나 그럴 것 같으면 제가 악착을 시켰을 겁니다. 근데 제가 판단했을 때는 돌아와도 일자리가 없어요. 그런 생각 때문에 들어오게 했습니다. 여러분 한 1, 2년 전인가요? 아마 그랬을 겁니다. 여러분도 다 아시는 내용들일 텐데 미국에 아주 유수한 경제인이 우리나라 사람이지만 미국 국적을 가지고 있는 분이 실력 있는 분이 있었습니다. 그분을 우리나라 장관 자리에 앉히려고 데려왔습니다. 이름 아시죠? 근데 됐어요? 안 됐어요? 못 됐습니다. 국민들의 여론이 들끓었습니다. 안 된다는 거예요. 한국 국적이 아니니까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분이 미국 국적 버리겠다고 그랬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너무나 안목이 작은 거예요. 그분 데려와서 그분이 가지고 있는 이 지식과 안목들을 접목시켜서 어떤 일을 해가지고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일하도록 해주면 될 거 아니에요. 그분들이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일하겠다고 하는데도 여론이 들끓으니까 결국 임명 못했습니다. 돌아가 버렸습니다. 자기가 그런 얘기했죠. 내가 그럼 미국 국적 포기할게 그랬죠. 그런데도 국민들이 안 받아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론 정치라고 하는 거니까 여론이 들끓으니까 우리나라에서 일을 못한 거예요. 얼마나 우리 국민들이 어리석고 이 감정지향적인지 몰라요. 좀 생각해봐서 그분이 와서 우리나라에서 일을 해주면 그분의 인맥을 동원하고 미국과 관계 속에서 그분이 알고 있는 지식과 이 모든 것을 접목시켜서 우리나라 국가 민족으로서 일할 수 있다고 한다면 그분이 우리나라에서 와서 마이너스 되겠냐 이거예요. 너무나 저는 그때 가슴이 아팠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이런 감정적인 인맥 중심,
혈연, 지연 중심의 이 인맥이 얼마나 강력한지 몰라요. 또 국민들이 여론적인 측면에서 감정적으로 대응을 많이 해요. 냉철하지 못한다고, 냉철하지 못해요. 그런 정말 인재와 같은 사람들 가서 얼마나 공부하고 미국에 성공한 사람이잖아요, 그분요. 여러분, 그분이 미국에서 성공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많은 돈을 벌었어요. 그런 사람을 못 들어오게 한 겁니다. 그분이 와서 우리나라 와서 그런 어떤 인맥과 경제력을 동원해서 우리나라에서 일하겠다 하는데도 못하게 한 거예요. 우리 국민이 얼마나 감정지향적인지 몰라요. 냉정하지를 못해요. 그분이 와서 일을 했을 때 국가가 손해보겠냐 이거예요. 손해보겠냐. 이게 우리나라 국가의 문제. 우리나라는 설령 외국에 가서 공부하고 유학하고 돌아온다 하더라도 갈 곳이 없어요. 갈 곳이 없어요. 그러니까 안 돌아와 버리는 거예요. 그럼 다른 나라를 위해서 죽도록 일해요. 죽도록 일해요. 그래서 그 머리 똑똑한 우리나라의 이 인재들이 우리나라를 위해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외국을 위해서 일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지금. 들을 곳이 없네요, 들을 곳이 없어요. 뭐, 신학교도 똑같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 다 똑같아요. 근데 여러분, 중국 어떤지 아세요? 그 사람들을 데려와서 멋지게 부려먹는 거예요. 그리고 연봉 두둑하게 주는 거예요. 여러분과 아마 그 나사에 있었던 어떤 그 중국의 어떤 학자 아시죠? 핵물리학자. 그 사람을 미국에서 놓지 않으려고 애를 썼습니다. 중국에 중국이 가서 설득을 한 거예요. 당신이 우리나라 민족을 위해서 일을 해라. 당신 중국 사람 아니냐. 얼마나 설득했는지 몰라요. 미국에서 많은 돈을 준다 하더라도 그 포기하고 중국에 와서 일을 했는데요. 엄청나게 일을 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공지성 속을 핵물 같은 거 만들어내요. 그걸 하는 거예요. 동기부여만 되고 이게 마음만 맞으면 일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중국이 지금 급부상했는데 우리나라는 그러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목에 차 있다라고 하는 얘기가 이런 문제 해소가 안 되니까 그런 얘기를. 제가 한 사람의 어떤 사람 국민으로서 볼 때 정책을 위반한 사람들을 보니까 다 똑똑한 사람들인데요. 제가 보기에는 다 돌머리들이 앉아있는 거예요. 저런 돌머리들이 앉아가지고 무슨 나라와 민족으로서 일할까?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한 예를 들어볼까요? 지금 최근에 여러분 그 양파값이 한동안 난리 났었죠? 막 땅에다 버려버리고 농민들이 다 갈아버렸습니다. 갈아엎어버렸습니다. 근데 여러분 사 먹는 데는 뭐 싸던가요? 비슷하죠? 차이 없습니다. 이게 정책을 위반하는 농림부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어떤 그쪽에 어떤 장관이 있다 한다면 제가 장관해도 그렇게는 안 할 것 같아요. 제가 이스라엘 가서 이렇게 그 농가를 봤는데요. 너무너무 잘 살아요. 너무너무 잘 살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농민들이 엄청나게 부자입니다. 정책적으로 부자를 만들어줘요. 그러니까 막 농사를 짓는 거예요. 어떻게 한 줄 아세요? 이스라엘의 그 농림부라고 할 수 있는데, 거기에서는요, 이스라엘 전체 땅의 지형을 연구합니다. 지형을 연구해서 이 땅에는 어떤 토질이니까 어떤 작물을 심으면 잘 자랄 것이다. 그걸 연구합니다. 그리고요, 그 양도 조절합니다. 당신은 무슨 나무를, 뭐 채소면 채소, 뭐 감자면 감자, 이걸 심으시오. 양을 조절하는 거예요. 과대 생산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농민들이 제값을 받고 파는 거예요. 잘 살 수밖에요. 여러분, 우리나라 농민들도 좀 머리가 안 돌아가지만 국가도 머리가 안 돌아가는 거예요. 저는 어떤 농사 잘 모르지만은 제가 가끔 이제 농사 짓는 분들 그 얘기 하거든요. 아, 목사님 올해 똥값이 가지고 망했다고. 그 얘기 많이 합니다. 그러면 제가 그 얘기 하죠. 내년에 다시 심으세요. 무슨 얘기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올해 정말 값이 완전 바닥이면 우리 국민들은 안 심어버리는 이제. 해가리를 이렇게 하는 건데 반대로만 가면 되거든요. 근데 우리 농민들은 많이 고추값이 올해 좀 비싸죠? 그럼 내년에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생각에? 내년에는 고추값이 쌀 거예요. 왜? 올해 좀 비싸죠? 그러니까요, 많이 심어버린 거죠, 또. 그럼 내년에 고추 심으면, 이제는 농민들이 돈을 제대로 못 받아요, 이제. 이 농민들이 지금 머리가 안 돌아가는 건지, 정책적으로 그런 건지, 좀 생각하고 살았으면 좋겠는데,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스라엘은 안 건다고 이스라엘. 중국이 지금 제가 중국 얘기를 하다 여기까지 왔는데 중국은요. 그런 인재들을 불러들여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일하도록 열심히 지원했습니다. 이스라엘 같은 경우는요. 인재와 인재를 결혼시켜버려요. 똑똑한 인재들 정책적으로 결혼시켜요. 그래서 우수한 유전자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우리나라 이 정도는 못 가더라도 최소한도 공부하고 온 사람들 일할 수 있는 공간을 열어줘야 할 거 아니에요. 정책의 문제예요. 그래서 지금 제가 목에 찼다고 얘기하는 것이 이 정도예요. 지금. 그러면 우리 소시민들은 어떻게 할 것이냐 이제 문제죠. 여러분 자녀, 또 여러분 스스로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여러분 자녀들을 양육할 때에 다 잘하는 아이를 키우지 말라고요. 우리 부모들이 문제예요. 부모들이 A, B, C, D 있다면 A 가정, B 가정, C 가정 있다고 합시다. 그러면 A, B, C, D를 다 시키면 똑같이 다 시켜요. 이 애가 좋아하는지 나빠하는지는 몰라요. 이 애가 좋아한 것, 싫어한 것 관계없어. 무조건 시키는 거예요. 그럼 돈도 많이 나가죠. 얘는 죽을 맛이야, 죽을 맛. 이 아이가 잘하는 것만 시키면 잘하는 것만 시키면 돼요. 근데 여러분들이 지금 자녀 교육을 시킬 때 너무나 막연해요. 너무나 막연하게 너무나 다양성을 줘요. 많은 것을 가르쳐요. 많은 것을. 한 가지만 잘할 수 있는 걸 가르칩니다. 그래서 공을 잘 차면 공을 잘 차도 가르쳐요. 농구를 잘하면 농구를 잘하게 하고 삽질을 잘하면 삽질을 잘하도 그걸 가르쳐주고 아니면 공부를 잘하는 사람 공부를 잘하도록 해주고 만드는 재능이 있다. 만드는 재능 쪽 해주고 하다면 대장간을 잘해서 이런 연장을 잘 만든다. 그거 해주면 되는 거예요. 전문가를 키워야 되는 전문가. 근데 우리는 전문가가 없어요. 전문성을 가진 사람이 없어요. 앞으로 여러분 두고 보십시오. 앞으로는요, 이 전문적인 기술을 갖지 않으면 굉장히 힘들어져요, 지금. 여러분 지금 후대들을 키울 때, 자녀를 양육할 때, 이것도 잘하고 저것도 잘하는 아이로 키우지 말라고요. 하나만 잘하는, 하나만 잘하는. 그래서 목공을 잘한다. 우리 한 집사님 목공을 배우고 계시는데, 그것만 잘 가르치면 돼요. 최고의 전문가 키우면 돼요. 그 일만 시키면 돼요, 그 일만. 근데 우리 부모들은 그런 것은 싫어요. 이게 넥타이 탁 매고 양복 딱 입고 하는 걸 좋아해요. 이게 화이트 칼라를 너무나 선호하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넥타이를 매려고 그래요. 그러나 앞으로는요, 그러지 않습니다. 정말 전문적인 직업을 갖지 않으면 살아나기 힘든 시대가 올 겁니다. 준비하셔야 돼요, 여러분. 여러분은 자녀, 여러분뿐만 아니라 자녀들도, 여러분도 똑같습니다. 한 가지만 잘하도록 하면 돼요, 한 가지만. 전문성이 우리는 부족해, 전문성이 부족해요. 너무너무 전문성이 부족하고 연구하지 않고 공부하지 않아요. 연구하고 공부해서 그 어떤 분야에 밤잠을 안 자라 1등을 해야 되는 1등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 얘기를 자주 드려 미안하긴 한데, 성경을 제가 공부한 한 20년 가까이 공부를 했는데요. 제가 목표가 뭐였는가 하면 5손가락을 들었으면 좋겠다. 그 목표였어요. 최소한 1% 안은 들어야 된다는 생각은 분명히 했고, 정말 대한민국에서 그렇게 들었으면 좋겠다. 그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지금 대학 가는지 안 되는지 몰라요. 검증할 수 있는 방법도 없고, 그런 게 없으니까 모르겠는데, 분명히 목표는 분명해요. 그 일을 해서 죽도록 공부하는 거예요, 죽도록. 허리가 무너지도록 공부해요, 무너지도록. 저도 나이가 좀 들어가는데요. 이 나이가 들어가니까 이제는 몸이 예전 같지 않아요. 그래도요, 허리 붙잡고 공부해요. 어차피 썩으면 죽으면 썩어버릴 몸. 주어진 시간 동안에 죽게 공부하고 죽자. 그것도 순교라고 그랬으니까 한번 해보자. 제가 어디까지 나갈지는 몰라요. 무슨 얘기인가 하면 제 목회 가운데 저는 거기만 봤어요. 한 가지만 잘하자. 한 가지 잘하면요, 다른 것도 다 잘할 수 있어요. 한 가지 전문가가 되면 나머지 조금만 연구하면 전문가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영어 잘하는 사람들이 다른 나라 말 금방 배우잖아요. 똑같은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시키지 말고 한 가지 집중해요. 여러분 그 옛날 영화 한 번 있었죠. 제가 그 얘기를 해드렸는데, 그 영화 가운데 한놈한 패 그 얘기 있었죠. 뭔 얘기죠? 주유소 습격 사건? 그거 있었죠, 여러분. 그거 메시지가 굉장히 컸어요. 저는 그 얘기 듣고 참 환호했어요. 이 주유소 습격 사건의 내용 스토리가 뭐예요? 깡패들 집단 사이에 싸움을 할 때 버린 어떤 놈을 때렸어요. 한 놈만 붙잡고 죽을 패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게임 끝난 거예요. 그 메시지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 이 시대의 메시지거든요. 근데 우리 국민들은 그렇지 못해요. A, B, C, D 똑같이 가는 거예요, 똑같이. 이 어떤 내 자식이 뭘 잘하는지는 관찰하지 못하고 연구하지 못하고 B, C, D와 똑같이 키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중국이 그 문제를 짚고 집중적으로 이공계 쪽에 홍보를 시켰어요. 우리는 지금 이공계 쪽에 좀 학생들 지원하지 않죠, 여러분? 좀 직업적으로 낮게 보잖아요. 그런데 진짜 우리나라 잘 살려고 하면 이공계 쪽에 실력 있는 기술자가 많이 나와야 돼요. 전문성을 가진 기술자가 많이 나와야 우리나라가 중국 앞에 떳떳하게 살 수 있어요. 앞으로 한참 동안 중국이 그렇게 갈 건데 지금 기술력이 엄청나게 부상하고 있어요. 여러분, 막연하게 내 자식이 잘 되겠지, 우리 가정이 잘 되겠지, 그렇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스스로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자녀에게도 마찬가지인데 여러분 자녀를 양육할 때 다양하게 자라게 하지 말고 한 가지만 잘해. 하다못해 뭐 바늘을 하나 만든다 합시다. 그냥 바늘 하나 만들더라도 이 바늘이 어디다 내놔도 최고로 좋은 바늘, 그걸 만들어내면 돼요. 근데 우리는 하찮게 생각하잖아요, 그 기술력을. 너무나 우리 국민성이 못됐어요. 너무나 우리 국민들은 실력도 없는데 그걸 안 쳐다보는 거예요. 실력이 있고 전문가들을 무시하는 경향이 있어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여러분, 하다못해 청소부들 계시는데, 청소부들 가운데 여러분 그분들이 여러분 굉장히 지금 실력이 있어야 들어가잖아요, 그것도 전문가가 되면 돼요, 여러분 전문가. 여러분 그 청소에서 돈 번 사람 많잖아요, 요즘. 무슨 직업에는 관계없어요. 지금은 최고 전문가가 되면 돼요. 근데 너무나 우리 국민들은 넥타이 안 찬 것을 부끄럽게 생각해요. 내 자식들도 넥타이 차는 것, 그런 직업을 원한다고 말이죠. 근데 앞으로 기술자가 살아남을 거예요. 로마서에도 보니까요, 그런 얘기를 해놨습니다. 5장 3절 4절에 이렇게 말씀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런 환난이 인내는 연단을 연다는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참 멋있는 말입니다. 여러분, 소망이란 말과 희망이란 말은 달라요. 우리나라 국민들은 희망을 얘기하면 환호해요. 여러분, 희망이란 말은 천번 만번 할 수 있어요. 그러나 희망이라고 하는 것은 잡히지 않는 거예요. 그냥 꿈만 꾸는 거예요. 소망과 희망은 전혀 다른 말인데 우리는 그래서 설교도 똑같은데 성도들이 희망적인 설교만 하면 성도들 환호하고 좋아해요. 희망이 뭔지를 몰라서 그래요. 희망은 될지 안 될지 모르는 것을 희망이라고 그래요. 소망은 될 수 있는 것, 되는 것을 소망이라고 그래요. 성경 이 부분에서 분명하게 뭐라고 드렸어요? 환난이 인내를 인내는 연다는 소망을 이룬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떤 전문가가 된다고 합시다. 그냥 그러려고 한다면 어떤 일에서 이 도기 하나 만들어낸다 합시다. 이 도기를 만들어낼 때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이것을 만들어내려고 하면 과정이 힘들겠어요? 안 힘들겠어요? 힘들죠. 환난과 인내가 필요하죠, 여기에. 근데 우리 국민은 여기를 뛰어넘지 못해. 이걸 뛰어넘어서, 뛰어넘고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이 뛰어넘는 과정이 힘든 거예요. 근데 그 뛰어넘는 그 기술력이 최고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여기서 포기해버려요. 여러분, 환난이 인내는 연다는 소망을 이룬다. 도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하고 계신 어떤 일들이 있으면 그 일에 관해서 죽도록 공부하셔야 돼요. 연구하셔야 돼요. 생각하셔야 돼요. 그 과정은 힘들고 어렵겠죠. 그러나 그 연구와 공부 밤잠 안 자고 정말 이 일에 최고의 전문가 되겠다고 하는 그런 노력, 그거 하게 되면 어느 순간에 보인다는 거예요. 여러분, 에디슨이 99번 실패하고 한 번 이렇게 성공했다, 그런 식으로 얘기가 됐잖아요. 근데 에디슨이 뭐라고 얘기했어요? 우리가 그것을 실패라고 얘기했지만 자기는 실패를 하나 줄여간다라고 얘기했잖아요. 한 가지 줄여간다. 그게 다르는 거예요. 여러분, 좀 개념 정리를 해보십시오. 희망과 소망이라는 걸 착각하지 않길 바랍니다. 희망은요, 1000번, 10,000번 해도 그건 희망일 뿐이에요. 잡히지 않아요.
그냥 꿈꾸고 좋은 거예요. 여러분 꿈꿨을 때 여러분 무슨 화창한 집에 살고 집을 짓고 뭐 땅을 넓히고 황금을 보면 기분 좋죠. 그건 희망에 불과해요. 그건 꿈이에요, 꿈. 꿈은 현실이 아니잖아요. 너무나 우리 국민들이 희망적인 것에 목숨을 걸어버려요. 성경 분명히 이 부분에 관해서 소망을 이루려고 한다고 한다면 환난과 인내가 동반된다라고 설명한단 말이죠. 결국 빈부격차의 문제는 국가가 해주든지 아니면 내가 스스로 해결해야 됩니다. 제가 보기에는 국가가 해줄 것 같진 않아요. 한동안은 뭐 어떻게 앞으로 정책이 바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앞으로 한동안은 그 주류 세력의 어떤 힘의 논리에 의해서 비주류가 주류가 된다고 하는 건 굉장히 어려울 거예요. 그럼 결국은 여러분 스스로가 주류가 돼야 된단 말이죠. 그럼 어떻게 돼야 되겠어요, 여러분? 여러분 가만히 있어서 주류들을 저놈들 나쁜 놈들 나는 이렇게 고생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은 헛돌려 써가면서 이렇게 화려하게 살고 나쁜 놈들이다 이렇게 할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람들 끔찍도 안 해요. 그 사람들은 여러분들이 아무리 그런 얘기를 해도 그 사람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아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그 주류 세력을 이상을 뛰어넘으려고 한다고 한다면 여러분의 처지를 방관하고 원망 불평하지 말고 노력하고 공부해야 할 거 아니에요. 노력하고 공부해야 할 거 아니에요. 그 사람보다 수십 배를 노력해야 그 주류 세력을 뛰어넘을 수 있어요. 여러분 생각에 오늘 설교하면서 무슨 목사님은 이상한 얘기만 한다 할지 모르지만 오늘 서문학 교회 얘기가 그 얘기예요, 여러분. 서문학 교회 얘기가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많고 많은 교회들 가운데 서문학 교회를 최고 인정해 주셨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서문학 교회에 뭘 주셨어요? 환난과 고난과 궁핍과 죽음, 순교자를 많이 배출하는 그런 일들을 발생했단 말이죠. 죽어라 이거예요. 죽을 때까지 헌신해라. 죽을 때까지 충성해라. 그렇게 설명하잖아. 거기에서 서문학 교회가 태어났어요. 서문학 교회는 바로 그런 가운데 태어났다는 사실을 절대로 잊으면 안 돼요. 그 메시지를 여러분 붙잡는다고 하면 지금 시대적인 상황을 봐서 그 서문학 교회를 통해 말씀하신 시대의 말씀, 시대를 뛰어넘을 수 있는, 내가 비주류라고 한다면 주류가 될 수 있는 것, 국가적인 측면에서 우리 국가가 앞으로 잘 살고 세계 어떤 선진국 대열에서 살 수 있는 민족이 되려고 한다면 엄청난 노력이 필요한 거예요. 이제는 꽃감 빼먹는 시대는 지나갔어요. 그냥 몸으로 떼우는 시대는 지나갔어요. 이런 정말 기술력과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뭐가 없다고 한다면 우리는 이제 중국이 기침하면 감기 걸려서 나라가 흔들흔들 해버려요. 지금 상당히 국가적으로 위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결국은 이공계를 무시하고 외국에 유학 가서 공부했던 사람들이 돌아와서 일자리를 찾지 못하고 학연과 지연과 혈연에 매여서 인맥을 형성하게 된 것 때문에 우리나라가 어려워진 거예요. 여러분 목회도 똑같아요, 여러분. 목회나 정치나 똑같습니다. 대형교회를 섬겨서 유명한 목사님 많이 계시지만 대부분 다 인맥이에요. 대형교회 사유가 가고 아들이 이쪽으로 가고 저쪽으로 가고 요즘 그렇게 좀 돼 있으니까 서로 바깥치기 하는 거죠. 다 자기들끼리 먹고 사는 거예요. 이게 지금 종교예요, 종교. 정치도 똑같아요. 여러분 에베소서 말씀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이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산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에베소서를 통해서 말씀하는 게 뭐냐면 어린아이로 살지 말아라. 신앙생활 좀 제대로 했으면 좀 창성한 분량에 이르는 거 아니냐. 여러분 계속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하면서 마치 여러분들이 구걸하듯 하나님을 대하고 마치 지금 하나님 나에게 복을 주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공경에 있고 어렵고라고 생각하고 신앙생활을 해버리는 사람이 너무너무 많다 이거예요. 에베소 교회를 통해 말씀하시고 서문학 교회를 통해 말씀하시는 걸 보고 보면 우리 주님은 분명히 1000명의 사람보다 단 한 사람의 훈련된 사람을 필요로 하고 있다라고 하는 말씀이잖아요. 우리 즐거운교회 지향하는 바가 지금 그건데
여러분들 50년, 60년, 70년, 80년 뭐 신앙생활 한다 합시다. 그렇다 하더라도 1000명 속에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어떤 사람이 없다고 한다면 그것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여러분 한 분이 1000명을 능가하고 100명을 능가하는 건 성도가 되셔야 된다 이 말이죠. 여러분 어린 아이들의 신앙을 보시면 또 어린아이 마찬가지입니다만은 항상 배를 채워달라고 그래요. 내 것을 달라. 남 것도 내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하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 11절 말씀 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좀 어른이 되듯 자라야 될 것 아니냐. 고린도 교회 얘기하는 겁니다. 너희들이 언제까지 어린아이 같은 생각을 하다가 살래? 이런 식으로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나이가 들어가면 독립하게 되죠. 이제 우리 어떤 국민적인 측면에서 그런 부분인데 우리 부모들이 자녀들을 양육하는 과정이 참 잘 안 됩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나이가 들면 여러분 품을 떠날 준비를 하셔야 돼요. 그게 잘 안 되는데 저는 우리 즐거운 교회를 섬겨가면서 조금 방목 수준 쪽으로 이렇게 가는데 방목해서 거기서 살아남으면 같이 가고 이런 입장에 있죠. 그럼 여러분 입장에서 목사님은 그냥 아무도 살아가지 않고 그냥 보는가 보다 그러지는 않습니다. 자세하게 관찰합니다. 누구보다도 집중해서 관찰합니다. 관심 두고 쳐다봅니다. 그리고 끝까지 갈 것이냐 말 것이냐 쳐다봅니다. 최근에도 어떤 한 분이 지금 우리 교회를 떠나셨는데 어제 좀 통화도 좀 하고 그랬습니다만 그냥 잘 가시라고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참 안타깝죠. 안타까운 부분인데 이제 바로 신앙의 문제입니다. 어린아이와 되고 어쨌든 하나님 나라에 관심이 없으면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을 느낍니다. 그래서 그냥 놓아드렸다고 표현하면 옳을 것 같습니다. 놓아드렸는데 놓아드릴 만한 이유가 있겠죠. 이유가 있겠습니다만은 어떤 분들은 제가 죽기 살려 잡지요. 목숨을 걸고 잡는 분도 있는 반면에 놓아드렸다는 자체는 본인들에게는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은 영적으로는 별로 좋은 건 아닙니다. 하나님과 저와 관계 속에서 볼 때 그렇게 좋은 관계는 아니죠. 여러분들은 제가 여러분들을 섬겨 나갈 때에 그냥 이렇게 놔둬볼 정도가 된다면 만일 여러분들이 만약 교회를 떠날 일이 생겼을 때에 그냥 목사님 잘 가시라고 그래볼 정도가 된다면 여러분들의 신앙사를 다시 살펴보셔야 됩니다. 그건 아주 심각한 상황입니다. 제가 다 보내드리지 않습니다. 저는 하나님 나라를 전체 교회로 보는 입장에 있고 우리 교회만 잘 되는다 보는 그런 입장에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신앙적 훈련되고 진리 말씀에 대해서 갈급한 영혼들은 붙잡습니다. 어떤 힘을 다해서라도 붙잡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는 경우는 놓아드립니다. 여러분들은 어느 편에 속할지 모르지만은 여러분들은 제가 붙잡는 영혼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딱 붙잡고 놓아주지 않을 만큼의 성도. 목사의 마음을 놓아줄 때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만은 그래도 우리 교회 지향하는 바가 다르기 때문에 놓아드려버립니다. 그래도 여러분 생각에는 목사님은 그렇게 하실지 어떤 생각할지 모르겠죠. 그러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인식 때 광야에서 아버지가 밤새도록 그 아이를 지켜보고 있다는 과정을 일전에 설명한 적이 있죠. 성인식 때 광야에 자식을 내보내놓고 말 타고 가버리죠. 밤새도록 아버지가 곁에 있는 겁니다. 똑같은 거죠. 그런 입장입니다. 그렇게 해야 살아남을 수가 있고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성도가 될 수 있다는 걸 제가 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겁니다. 바로 그런 분들만 끌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속에 속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좀 정리해 보시죠. 서문학교를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 말씀하신 게 뭐냐면 주님은 서문학교에서 말씀하십니다. 환난과 인내를 통과하고 훈련된 어떤 한 사람들 필요로 하다. 우리 세상적으로는 전문가가 돼야 된다는 어떤 분야에 있어서 교회적으로는 훈련되고 연단되고 살아남은 영혼들만 아버지는 원하신다. 1000명보다 훈련된 1명을 하는 기대하신다. 실제로 성경 속에 여러분 하나님 말씀하신 내용을 보게 되면 한 분이 없어서 한 사람이 없어서 하나님이 애달하시고 해모 계시고 아파하셨던 아버지를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결국은 숫자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정말 우리 즐거운 교회에 속한 성도들 한 분 한 분들이 주님께서 그렇다라고 하실 만큼 훈련되셔야 됩니다.
우리 즐거운교회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지향하는 바가 그쪽이고 저에게 주신 은혜가 그쪽이어서 그렇게 가고 있는데 제가 옳다 그렇다라고는 볼 수 없습니다. 또 다른 목사는 잘못됐다라고 할 수 없습니다. 저는 저의 목회입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생명을 뺏어가시고 죽을 상황에 저에게 주셨던 메시지고 느꼈던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갑니다. 이미 제가 28년 전, 29년 전에 그와 그런 관계 속에 하나님과 어떤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갑니다. 그건 제 얘기입니다. 저에게 주셨던 목회 어떤 관이고 약속이었기 때문에 가는 건데 저는 성경을 봐서도 그게 틀리진 않다고 봤습니다. 그래서 우리 즐거운 교회를 그렇게 훈련시켜 갈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훈련된 분들이 되셔서 주님이 그렇지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성도 한 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즐거운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어서 아버지가 서머나 교회처럼 즐거운 교회를 인정해 주실 수만 있다면 반드시 그날은 보상과 대가가 있을 겁니다. 그 보상과 대가를 받는 여러분이 꼭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